자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나는 노잼이니까 재밌는 이거 이야기 하나 달라고. AI로 제작된 편리한 책들이 많아질수록 작가의 느낌과 감성과 경험이 담긴 책들이 바늘 찾듯이 오 이렇게 하면서 너무 하드한 피드백부터 와버리면 내 안에 예술가가 죽어버리거든요. 지난 장혜련 홍당무 작가님 인터뷰에 좋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인터뷰는요, 그림책 작가를 꿈꾸시는 분들께 피가 되고 살이 될 만한 노하우와 그래서 그림책 작가를 이렇게 원하시면은 추천합니다. 해보는 걸. 일러스트라는 걸 진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나는 내 그림체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솔직한 조언을 해주실 박선정 작가님, 박초아 작가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선정입니다. 좋아합니다. 박선정 작가님의 하얀 비행은요, IBBY 소리 없는 책에 선정됐고요. 여름소리는 북스타트 선정 도서에 이번에 뽑혔습니다. 박초아 작가님의 세상에서 가장 작은 집은요, LG U+ 창작 그림책 공모전 수상작입니다. 저와 함께 두 분 다 그림책 창작연구소 프롬시드의 멤버시고요. 상상마당 볼로냐 그림책 워크숍 11기 동기입니다. 그럼 인터뷰 바로 시작할게요. 그림책 작가가 왜 되고 싶으셨는지? 사실 저는 그림책 작가가 되고 싶었다기보다 그냥 그림 그리는 게 좋아갖고 나중에 나이 먹어서 그림 그리면서 늙고 싶다라는 그냥 그런 생각을 갖고 쭉 살다가 원래 다니던 회사나 일하던 걸 이제 다 그만두고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외주 일을 좀 하다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다 끊기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제 친구가 먼저 그림책 작가를 했거든요. 그 친구가 저한테 너 그림책 좀 해 맨날 그랬는데 제가 그때는 안 했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문득. 그래서 그 그림책 뭐 기획 수업 같은 게 줌으로 하는 게 있었어요, 코로나에. 그 10주 과정을 통해서 생각보다 재밌네 이렇게 하면서 그걸 마치고 이제 상상마당 그거를 또 자연스럽게 이어서 하게 된 거예요. 워크숍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감사하게도 첫 번째 그림책이 계약이 되면서 책이 나오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쭉 그 길을 가게 된 거였어요. 네, 이런 작업을 원래 했던 스타일이 아니니까 많이 좀 더디기도 하고 더 많이 헤매기도 해서 우왕좌왕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안녕하세요, 박초아입니다. 그림책을 하게 된 계기는 한 20대 초반 때 한국 그림책 작가님 중에서 또 조원희 작가님의 혼자 가야 해. 그 책을 서점에서 읽다가 강아지가 먼저 떠나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때 강아지가 또 노령견이었단 말이에요. 막 눈물을 흘리고 그림책이라는 게 되게 좋은 콘텐츠구나. 어른들의 마음도 위로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되면서 저는 회화를 전공했고 내가 그림을 그려서 어디다가 걸어놓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봐야 하는 거죠. 나는 얘기하고 싶은 대상이 되게 넓은데 회화는 되게 멈춰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물론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작가님들도 너무 많고 회화의 확장성도 너무나 많지만 저는 그림책만큼 누군가에게 깊이 다가갈 수 있는 콘텐츠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림책 작가가 되고 싶은 작은 꿈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이사를 하게 되면서 제가 아동미술을 좀 오래 했는데 새로운 일을 구하기 전에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였어요. 근데 갑자기 그 상상마당에서 하는 그 볼로냐 그림책 워크숍이 이제 공고가 확 눈에 들어온 거죠. 이거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밖에 타이밍이 없다. 저도 첫 작품이 이제 공모전 되면서 감사히 책이 나왔고 서양화를 전공을 하셨는데 그냥 버리고 일러스트를 그리려고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일러스트라는 걸 진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서양화가였단 말이에요. 한 장면에 내 모든 고통과 슬픔과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서 그리는 그런 것들을 해왔는데 뭔가 희망찬 이야기 그거를 16장면에 쪼개서 일러스트를 해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오만 일러스트들을 내가 막 해봤던 것 같아요. 해보고 그거를 이제 막 그려서 냈는데 감사하게 됐고 그 갭 차이가 되게 크셨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되게 컸죠. 어떤 그림체로 가려고 하고 그림체가 없는 것이 지금 일단 제 특징이고 있어? 나는 내 그림체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좀 찾아가고 있는 중이겠죠? 제 선생님들이 그림에 매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또 추천해 주신 게 퀸틴 블레이크 책이었어요. 그래서 좀 러프한 선으로 좀 자유로운 그런 그림체여야 될 것 같다, 이 그림은 라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 그림책에 맞는 그림체를 그리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그 이후에도 그 그림책에 맞는 그림체를 그리려고 항상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출판사들 만나면 이 그림책 작가님이 쓴 게 맞다고 이러면서 완전 다르네요. 또 그 목련 꽃눈이라고 또 새로 나올 그 책도 완전 다르잖아요. 저는 내 그림체가 아직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그림책에 어울리는 그림체를 그리자. 그림책이 하얀팽이잖아요. 네. 나올 때까지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 그림책을 처음 하다 보니까 그 첫 장면부터 마지막까지의 일관성을 갖고 쭉 가는 거랑 컬러의 변화도, 그러니까 그 캐릭터도 컬러도 한 권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을 한 권처럼 보이게 하는 게 많이 어렵고 헤매고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방금 초아 작가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작가가 스타일이 없다는 게 사실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첫 번째 책이었고 막 그림책을 처음 하는 건데 스타일이 있을 작가가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없다는 걸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 스타일이 없으니까 일단은 계약된 게 있고 마무리돼야 되니까 열심히 그리는데 그리면서 이제 스스로 계속 궁금한 거죠. 내가 지금 하는 게 진짜 내 스타일이라고 말할 수 있나? 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론은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내용에 맞는 그림을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저는 결론을 내는 게 제일 어려웠거든요. 아, 결론. 그래서 결론을 위해서 내용 완전 막도 오래 걸렸던. 저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집이 상상마당 그 수업 때 했던 세 번째 덤이었어요. 맞아. 저는 그게 제일 어려웠던 거죠. 그 모든 더미들이 다 진부하다고 지루하다고 혼나고 이제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진짜 한 두 달도 안 남기고 했던 것 같은데 첫 작품이니까 진짜 모든 의미를 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진짜 무겁게 담아내고 싶은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이야기만 하고 싶었던 거지. 세상에 울부짖고 싶었던 거죠. 그래, 그냥 재밌는 그림책, 그냥 와하하 웃으면 끝나는 거, 내가 교훈을 넣거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자고 하지 말자. 그래서 자기 전에 기도를 했죠. 저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자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나는 노잼이니까 당신은 재밌으신 분이니까 유잼이시니까 재밌는 이거 이야기 하나 달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잠에 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꿈에. 네, 그래서 바로 일어나서 드로잉을 했죠. 주명응답이었어요. 가져갔더니 선생님이 막 다 박수 쳐주시고 막 그날 막 갑자기 이런 재밌는 것이 나왔다고. 이제 안 하던 그림체 그려야 되니까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진짜 이렇게 그려서 가져가서 혼나고 또 저렇게 그려서 가져가서 혼나고 진짜 모르니까 무대뽀로 진짜 박치겠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동시 작업을 하시는 분으로서 어떤 작업을 더 선호하시는지, 왜 선호하시는지. 디지털이랑 수작업을 한쪽만 이렇게 치중해서 할 수는 없는 작가긴 한 것 같아요. 디지털이 편해요. 또 디지털로만 다 해보니까 그 제가 원하는 맛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름소리 같은 경우는 색보정이나 배치 같은 거는 디지털로 옮겨서 한 정도지 다수 작업, 한화 작업이었다 보니까 그 두 건 다 비중으로 따지면 수작업이 더 높기는 하죠. 근데 앞으로의 작업도 두 개를 많이 병행하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더 수작업의 비중이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수작업을 버릴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디지털로 할 때 그 편리성 있잖아요. 나중에 수정한다든지 뭐 사이즈를 줄인다든지 키운다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편의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디지털을 아예 버릴 수 없고 말 그대로 적절히 믹싱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디지털로 얼마나 수작업을 구현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배우고 있고 또 타블렛도 사고 막 이따만한 24인치짜리를 지금 4K로다가 막 샀단 말이에요. 네. 둘 다 적절히 잘 쓰는 작가가 되자. 하얀팽이 글이 없는 그림책이잖아요. 어려웠던 점? 좋은 점? 사실 저는 글보단 그림이 더 편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림으로 그냥 쪼로록 그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글밥을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남들이 글이랑 그림을 해야 되면 난 그림만 해야 되니까 너무 편해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초심자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아쉬움이 있어요. 글 없는 그림책, 진짜 너무 매력 있는 장르인 것 같거든요. 저는 또 할 생각이에요. 지금보다 더 잘 해야죠. 하얀 비행한테 미안하지만. 지금 하얀 비행이랑 여름소리 나왔잖아요. 겨울, 여름이란 말이죠. 근데 계절감이 있는 그림책을 하시는 의도하진 않았는데 준비하고 있는 거에도 계절이 들어간 내용들이 또 몇 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사계절 변화들을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집, 수영장 가는 길, 비가 많이 오던 날 이렇게 3개 출간을 하셨잖아요.를 관통하는 어떤 주제가 있을까요? 뒤돌아서 보니 제가 가족의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부부가 사시는 집. 수영장 가는 길은 아빠와 아들 이렇게만 사는 집이에요, 사실. 엄마의 존재가 아예 드러나지 않는 집으로 그려. 비가 많이 오던 날은 저의 자전적인 이야기니까 저희 언니, 저 엄마, 아빠 이렇게 있는데 가족의 이야기요. 그래서 참 내가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작업하시면서 제일 고민되는 게 뭐예요? 지금 목련 작업하는 것도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자연물에서 주는 영감들이 정말 많은데 그 흩어지고 그 사라지는 그 것들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친구를 정말 참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구도로 원경과 근경을 섞어가면서 그려내야 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구나. 정말 다른 좀 시즌을 넘어가고 있는 거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네. 이거 하고 나면 성장이 있겠죠. 하얀 비행도 그리고 여름소리도 그렇고 그냥 제가 떠오른 아이디어로 바로 작업을 한 상태에서 계약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수정이 사실 없었어요, 2권 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작품은 이제 이렇게 해보자 해서 제가 시작된 게 없는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려니까 척척척 진행이 잘 안 되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어떻게 해서든 해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가을 소리 화이팅! 저희 그 프롬시드에서 더미전 할 때 낼 거 작업하고 10월에 합니다. 10월에. 네, 맞아요. 10월에. 두 작가분들뿐 아니라 상상마당 볼로냐 워크숍 11기 졸업생분들은 모두 첫 더미북을 출판 계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공모전이든 투고든 어떻게 했을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두 분 다 완성된 더미가 있었습니다. 전시는 그 더미를 출판 관계자분들께 꺼내놓는 자리입니다. 매년 여는 프롬시드의 더미 전시도 같은 맥락입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작업 과정을 자주 보이는 것이 출판 계약의 가장 큰 기회이자 열쇠가 됩니다. 일단 미국에서 지금 아마존 같은 데 올라온 내용을 다 짜주고 캐릭터를 일관성 있게 한 다음에 그려줘 하면 쫙 뽑아내서 그냥 올려서 파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상업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온 동네에서 AI로 그림 만들기 수업을 하고 있어요. 도서관이나 학교에서 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상업적으로 팔 수도 있고 진짜 작업을 하는 작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좀 돼서 맞아요. 걱정되죠. 그리고 이미 저는 다른 일 하면서도 그 부분이 많이 AI에게 대체되고 도려내간다는 내일들 외주나 뭐 이렇게 그런 걸 많이 느껴서 그림 AI 그걸 써본 적은 사실 없어요. AI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들 많이 얻고 정리받고 있어서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럼 창작물을 AI를 통해서 뭔가 한 권을 다 채우기에는 아직은 좀 불편하고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림책 작가가 그림을 그리면서 손맛을 느끼고 해야 되는데 타이핑을 하면서 뽑아낸 그림들을 보는 게 제 생각에는 좀 어색한 작업이다. 재미가 있진 않을 것 같다라는. 근데 결국 책은 그 작가의 경험과 감성이 담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AI로 제작된 편리한 책들이 많아질수록 작가의 느낌과 감성과 경험이 담긴 책들이 더 돋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압도적으로 많아지면 바늘 찾듯이 오 이렇게 하면서 작가의 그림책을 원하는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 AI가 창작을 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더라고요, 얘가 잘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주고 그거를 다시 좀 수정 보완
해내는 건 잘하는 것 같은데 0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는 애가 잘 못하더라고요. 나중에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AI로 그림책을 만든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렇게 혁신성은 없을 것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걸 따라갈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적절히 그림책 작가들이 그것을 쓸 필요는 있다. 예를 들어 내가 그림 스케치를 했는데 색깔을 뭐 빨강으로 할지 노랑으로 할지 조금 헷갈릴 때 얘로 입혀보고 고민해 본다든지, 또 글도 내가 써놓고 이 부분이 좀 아쉬운데 이걸 조금 더 이런 느낌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를 도움받을 수는 있겠죠. 그걸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서 만드는 거는 전문가라고 할 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책 작가 준비할 때 이거는 꼭 해보면 좋겠다 싶은 거 100권, 그림책 100권을 읽어오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또 국내 해외 작가 상관없고 장르 상관없고 그냥 그림책 100권을 다 읽고 그 한 권마다 한 줄씩 코멘트를 달아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 동네 구립도서관에 가서 하루에 진짜 한 10권씩 읽었던 것 같아요. 10권이면 열흘이면 읽거든요. 읽고 표지 찍고 그냥 제 느낌 한 줄 쓰고 그렇게 100권을 다 했거든요. 그걸 했다고 해서 그림책 이제 알 것 같아 이건 아닌데, 어쨌든 그림책을 이제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림책 100권도 안 읽었다? 그러면 약간 스스로 조금 해도 이게 내가 그림책 작가라고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랬거든요. 그림책을 잘 모르니까. 그리고 누가 어떤 작품이 이래서 유명하고 어떤 작가는 또 이런 부분이고 이런 걸 몰랐는데 그거 읽으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책 작가를 이렇게 원하시면은 도서관에 가서 그냥 100권 아니어도 한 50권이라도 읽으시면서 한 줄씩 나의 그런 감상평을 쓰시면 추천합니다. 해보는 걸. 저는 근데 정말요? 했어요. 정말. 나도 스스로 했어. 그래. 역시 정말 되는 것 같아. 나만 숙제로 했네. 했잖아. 저도 많이 읽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제가 최근에 그 듣는 수업에서 리버스 스토리보드 거를 해오라고 하셨거든요. 리버스 스토리보드란 이제 이미 나와 있는 책을 스토리보드 만들듯이 그 한 장면 한 장면을 구도와 색감 같은 거 굳이 안 해도 되고 스케치를 조그만한 썸네일로 만들어 보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16장면이면 16장면을 이렇게 쭉 깔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조그만하게 썸네일 스케치를 다시 되돌아가서 하는 거죠. 하면서 이 책을 더 깊게 읽게 되고 이 책을 분석하게 되고 이 책이 왜 대가의 책인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연구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모르는 것 같아요. 누가 떠먹여줘도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부엉이와 보름달을 리버스 스토리보드로 했는데 내가 그냥 진짜 그림 잘 그린다 이걸로 넘어갔던 그림책이었는데 이 그림책의 되게 깊은 곳까지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뜯어봤을 때 좋은 책이 또 좋은 책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내 책을 뜯어봤을 때 좋은 책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완성을 해보지 않으면 결국에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완성을 해서 공모전에도 내보고 투고도 한번 해보고 다른 외부의 제3자의 피드백을 들어보는 거가 제일 컸던 것 같고 도움이. 맞아요. 홍대모 작가님도 똑같은 그 글이라도 완성을 해서 네. 남한테 보여주라. 완성. 조언을 해줬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하지만 시작할 때는 조금 약간 소프트한 피드백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너무 하드한 피드백부터 와버리면 내 안에 예술가가 죽어버리거든요. 내 안에 어린 예술가가 죽어버려. 그래서 살리려면 이제 기간이 걸려요. 기간이 걸려요. 한동안 보고 싶지가 않아진단 말이에요. 꼴배기가 싫어진다고. 내 작품 다 겪었잖아요. 네, 아무것도 못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좀 소프트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피드백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 유튜브를 보시고 계신 여러분이 파이팅 해보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